1분기 가계 여윳돈이 직전 분기보다 48조 원 늘어난 77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이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 영향인데 가계는 이 여윳돈을 해외 주식이나 채권 투자 등으로 굴렸습니다. 최근 신작 게임을 잇따라 흥행시킨 넷마블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박리담의 전략이 통했다는 평가와 함께 연간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금호석유화학이 하반기 실적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천연고무 가격이 오르면서 금호석유화학 주력 제품인 합성고무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밸류업 지원 방안을 내놓았지만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이 적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여소야대 정치 지형에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아파트 분양 물량 축소로 부동산 투자가 줄면서 우리나라 가계의 1분기 여유 자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여윳돈은 예금이나 채권과 같은 운용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특히 해외 주식 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김예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 가계가 굴리는 여윳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가계가 예금이나 보험 등으로 굴린 돈에서 차입금 같은 빌린 돈을 뺀 수치를 순자금 운용으로 나타내는데 이 규모가 작년 말 약 30조 원 대비 크게 늘어난 77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고물가로 지출이 소득보다 늘었지만 부동산 투자 같은 자금 조달이 더 크게 줄어들며 자금 운용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늘어난 자금은 예금과 주식, 채권 같은 상품으로 투입되며 가계 자금 운용은 2022년 2분기 이후 최대치인 79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해외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로 해외 주식 투자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1분기 해외 주식 운용액은 7조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2022년 1분기 이후 2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통상 가계의 여윳돈은 예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수익률이 큰 해외 주식 등 위험 자산에도 수요가 쏠린 겁니다. 정책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가계의 채권 취득 규모도 12조 4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5조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국내 주식에 비해서 지금 해외 주식 우량주들이 수익률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자금이 좀 몰려서 그쪽의 운영 규모를 좀 늘린 걸로 보입니다. 다만 늘어난 여윳돈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1분기 잠시 꺾였던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서며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에는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 추세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요. 예비 투자 자금들이 주택담보대출까지 합쳐져가지고 부동산 시장으로 좀 몰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고물가가 지속되며 가계 소득이 느는 것보다 지출이 더 크게 늘고 있는 것도 지켜볼 요소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연입니다.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시즌 개막을 앞두고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오랜 불황을 겪었던 넷마블이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내며 국내 게임사들 중 가장 높은 실적 개선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혜린 기자입니다. 아스탈연대기에 이어 나 혼자만 레벨업, 레이븐2까지 올해 2분기 출시한 신작들이 연이어 흥행에 성공한 넷마블. 시장에선 넷마블이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5분기 연속 적자 늪에 빠졌던 넷마블이 신작을 쏟아낼 것을 예고하며 박리담회로 승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전략이 통한 겁니다. 실적을 강하게 끌어올린 건 지난 5월 출시한 나 혼자만 레벨업입니다. 나혼랩은 한 달 만에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약 2달 만에 매출 2,00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넷마블의 평균 분기 매출이 약 6천억 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2017년 넷마블의 최대 전성기를 이끌었던 리니지2 레볼루션의 분기 매출을 능가하는 겁니다. 그간 넷마블의 실적을 압박해오던 IP 수수료율이 구조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체질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선 넷마블이 올 2분기 깜짝 실적을 낼 것을 전망하며 실적 전망치를 가파르게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3년 만에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하반기에도 7개의 대죄 키우기, 킹아서, RF 온라인 넥스트 등 박리담의 전략을 이어갈 넷마블. 국내 증시에 상장한 게임사들 중 가장 높은 실적 개선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3년째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금호석유화학이 하반기 실적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인 합성고무 수요가 늘면서인데요. 이를 발판 삼아 미래 먹거리도 준비합니다. 강미성 기자입니다. 올해도 석유화학 업계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호석유화학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금호석유화학의 영업이익은 1,000억 원대를 돌파해 하반기에는 2,5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상반기 대비 하반기 영업이익이 약 48%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코로나 당시 2조 원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나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실적이 하락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다시 실적 개선이 전망되는데 바로 고무값 상승 때문입니다. 올해 병충해와 유럽 산림 규제로 천연 고무값이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대체재인 합성 고무의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호석유화학은 국내 최초로 합성 고무를 생산한 기업으로 현재 국내 1위, 세계 3위의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또 미국의 중국산 수출 장갑 관세 인상으로 금호석유화학은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무 사업 외에도 지난해 말부터 오너 3세 박준경 사장이 금호석유화학의 지휘봉을 잡으면서 신소재인 탄소 나노튜브 사업에도 본격 뛰어들고 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올해 안으로 탄소 나노튜브 상업화를 이루고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관련 합작사 계획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고무값 상승을 발판 삼은 금호석유화학. 신사업 투자로 미래 성장 가능성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배당과 자사주 소각 규모를 5% 이상 확대한 기업들에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의 배당 소득세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이 시장의 반응과 실효성을 신용훈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 어제 밸류업을 위한 이 세제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좀 증시 반응은 나쁘지 않았죠? 맞습니다. 주주 환원 기대감이 큰 금융주라든가 자동차주 중심으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었고요. 네. 또 외국인들도 어제서부터 이제 순매수세로 전환을 했는데 상승세를 좀 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이런 흐름은 언제까지 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나요? 일단 하반기에도 주가 상승적인 측면에서는 모멘텀이 남아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밸류업 자율 공시가 본격적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7월 말부터는 개별 기업 단위로 주주 환원 확대라든지 아니면 수익성과 성장성 제고 방안들, R&D 투자 활동, M&A 이런 다양한 그런 전략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요. 추후에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다만 이 중장기적으로 시장 상승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세금 혜택이 기업들의 재투자로 좀 이어져야 하고요. 또 당장의 배당 여력은 없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 예를 들면 혁신 기업들 같은 기업들에 대한 시장 투자자들의 인식이 좀 제고돼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실제로 받는 이 법인세 혜택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일단 법인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은 3년 평균 대비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소각 규모를 5% 이상 늘려야 합니다. 네. 좀 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요. 네. 예를 들어서 3년 평균 배당액이 100억 원이고 올해 배당액을 10% 늘린 110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늘어난 배당 증가분 10억 원에서 100억 원의 5%인 5억 원을 뺀 5억 원이 됩니다. 네. 결국 공제액은 이 5억 원의 5%인 2,5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10억 늘리고
거기에 40분의 1 정도인 2,500만 원을 공제받게 되는 셈이니까 네. 유인 효과가 좀 적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배당 소득세율을 낮춰주는 부분은 어떤가요? 주주들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이 네. 소득세율을 기존의 14%에서 9%로 낮춰주는 것이 골자인데요. 전체 배당 소득세율의 9%를 낮춰주는 것인데 이게 전체 금액에 대한 배당 소득세율을 낮춰주는 게 아니라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만 9%를 적용하는 겁니다. 네.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배당 소득이 100만 원이었던 사람이 120만 원으로 20만 원이 늘었을 때 이 1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존대로 14%의 배당세율을 적용을 하고요. 네. 또 늘어난 부분, 증가분 20만 원에 대해서는 배당세율 9%를 낮게 적용을 해준다는 건데 이것도 따져보면은 절세액이 한 10,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게 뭐 어쨌든 이제 정책이 나오기는 했는데 배당을 늘리고 싶어도 또 이제 재원이 여의치 않은 또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는 것 같다 이런 평가도 나올 법한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의 혁신 기업이라든지 사실상 배당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의 경우에는 언감생심인 대책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배당 여력이 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5% 이상 못 늘릴 바에는 아예 배당을 늘리지 않겠다라는 기업들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배당 여력이 풍부한 기업들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 간의 빈익빈, 부익빈 현상이 좀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 배당 관련된 이런 문제에서는 또 한편에서 보면은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내에서의 어떤 또 양극화도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헤아려서 정책이 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배당 능력이 높은 기업만을 좀 우대한다는 측면에서는 기술 혁신이나 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재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들은 좀 간과되는 측면은 실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회 논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상황을 좀 쭉 지켜본 바로는 통과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네. 특히 정부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밸류업 세제 지원 플러스 금투세 폐지안도 같이 상정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통과도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 주식의 가격은 높아질 수는 있겠다. 근데 주식의 가격이 높아진 것이 그 기업의 가치가 좋아져서 그런 겁니까? 기업의 가치는 사업이 잘 돼야지 하는 거고 그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국내 경제하고 해외 수출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국내 경기하고 해외 수출이 엉망인 상황에서 세금을 감세해가지고만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태로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처방이 아닙니다. 네, 증권부 신용원 기자와 밸류업 세제 지원의 실효성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We now embark on the 20-year chapter of our global expansion with the region's acquisition, Sharekhan Securities in India, GHCO, liquidity provider to ETFs in the UK, with StockSpot, an AI robo-advisor in Australia. 자산관리 쪽을 미래에셋이 앞으로 굉장히 보강할 생각입니다. 스테이블한 수익을 주면서 피도 좀 적고 AI 로봇으로 지금 자꾸 가고 있어요. 몇 년, 한 5년 안에 상당히 다른 모습이 나올 거다. 사실상 공급이 씨가 마르다시피 한 주택시장에 집값 폭등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빌라로 대표되는 비아파트를 대거 풀며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전국에서 첫 삽을 뜬 아파트는 3만 7천여 가구에 그쳤습니다. 지난 2021년 이후 계속 줄어들더니 13년 만에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실적을 기록한 겁니다. 착공 실적은 2년에서 3년 뒤 입주 물량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급난과 함께 집값 폭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서울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지방도 광역시를 중심으로 강보합 전환을 점쳤습니다. 정부는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보다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구원투수로 등판시켰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 지자체와 협력하여 수도권 중심으로 2만 호 이상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시대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거주 가능한 비아파트 12만 호도 공급 부분에서 차질 없이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세 사기로 인해 빌라를 비롯한 비아파트 시장이 위축된 만큼 정부가 사들여 안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겁니다. 강남 쪽에 그 비싼 걸 모든 서민이 사실은 매입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 몰라도 실효성 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공공 비아파트 공급의 한 축인 매입임대주택의 공실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난과 공급난 등 모든 문제가 아파트에서 불거졌는데도 빌라를 통해 해결한다는 점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2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전셋값도 59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집값이 추세적으로 오를 가능성은 낮고 공급 물량도 부족하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코인 거래소의 폐업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 후 사후 관리가 미흡해 고객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박찬희 기자입니다. 이달부터 코인 거래소가 폐업을 하는 경우 한 달 전에 미리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예치금과 가상자산 처리에 대한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객 자산을 책임지고 되돌려줄 담당자를 지정하고 전담 부서도 운영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고객의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 종료를 앞둔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영업을 종료하거나 중단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9곳인데 금융당국이 이들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고객 자산 보호에 미흡한 정황이 다수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업 종료를 앞둔 사업자는 사전 공지는 물론 고객 안내, 예치금과 가상자산 출금 지원, 고객 자산 처리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 내부 지침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신규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고 기존 사업자의 경우 3년마다 해야 하는 갱신 신고가 반려돼 영업이 잠정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했을 때 진입이든 갱신을 할 때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수리를 하지 않으면 걔들은 영업을 못하는 거예요. 업계 전문가들은 특정금융정보법만 적용되고 있는 현 가상자산업계에 이용자보호법이 신설되면 고객자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자보호법엔 가상자산 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할 경우 은행 등 공식력 있는 관리기관이 고객에게 예치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월 19일 날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 그때는 예치금과 예치 가상자산에 대한 보호 규정이 법제화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법적인 근거 내에서 관리 감독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법안 시행 전보다 규제 문턱이 엄격해지는 만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갱신 신고 대신 폐업을 선택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18곳 중 가상자산 거래소 대부분이 이용자 보호법에 명시된 사고 피해 보상 준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희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계기로 저비용 항공사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메가 LCC 탄생을 앞두고 코로나19 당시 LCC 지분을 대거 사들였던 사모펀드의 투자금 회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이지호 기자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완료되면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하나의 LCC로 합쳐집니다. LCC 3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2조 5천억 원 규모로 그야말로 메가 LCC가 탄생하게 됩니다. 현재 업계 1위인 제주항공을 뛰어넘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저평가됐던 LCC를 사들였던 사모펀드 운용사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엑시트, 투자금 회수입니다. 최근 JKL 파트너스는 소노 인터내셔널의 티웨이 항공 지분 14.9%를 약 1,059억 원에 팔았습니다. 투자 단가보다 약 2배 높게 처분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는
올해 항공사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매각 기회로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오히려 몸집을 더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튼 사모펀드도 있습니다. 화물 운송 전문 항공사인 에어인천을 보유한 소시어스 PE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인수해 단숨에 항공화물 2위 사업자로 올라섰습니다. 이스타항공을 보유한 VIG 파트너스는 올해 항공기 대수를 15대까지 늘린 이후 투자금 회수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1위 제주항공의 김희배 대표 역시 사모펀드가 투자한 항공사들은 언젠가 매각 대상이 될 것이고 향후 M&A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하다며 공격적인 확장을 예고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완료되면 국내 대형 항공사는 대한항공 한 곳. 향후 항공업계의 주도권 경쟁은 LCC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이제 안중역 서해선이 실제 개통함에 따라 교통호재가 가시화되는 원년의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2030년에는 KTX까지 개통됨에 따라 서울과의 접근성은 더욱 증대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